예, 세 분 발제를 모두 들었는데요. 오늘의 공통된 주제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은 우리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오로지 경제성장만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한국 현대사다. 그런데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 그 가장 큰 징표를 이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진욱 선생님 발제에서 잘 드러났는데 이게 시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어 왔고, 그런데 정치가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치는 실패했다고 이제 규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정치 세력들이 실패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보가 혁신을 해서 뭔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고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 풋노트를 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이창권 선임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지정 토론 역시 시간 제한은 15분씩입니다. 더 단축해서 토론을 해주셔도 다들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박정은 처장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상생연대 기금 행사는 처음인데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꼭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사회학회가 요즘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했습니다. 사회정치학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사회운동에서는 좀 답을 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근데 앞서 발표하신 분들께서 선동하러 오셨다 그러시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겠다 그러셔서 저는 오히려 질문을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제목을 보면 전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나올 법한 제목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늘의 시포지엄 제목이. 근데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긴 시간 생각해 보면 저거는 언제나 견지해야 될 질문이라 토론의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 들어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함에 아마 신진욱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냉소와 조소와 좌절감 등등의 지금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단적인 토론 그런 걸 오늘 하루가 아니라 좀 주구장창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 경제성장,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주의라든가 기존의 복지정책이라든가 이 정책이 그다지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앞서 신광현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생태복지국가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위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 유효하지 않은 그 정책을 다시 한번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담한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의 경제성장 중심으로 가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도 완벽하게 동의하는데 그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오늘 그 답을 역시 말씀보다는 선동을 해주셨고 질문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를 많이 썼고요. 처음에 이제 발제를 받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는 조건,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사회적 연대, 좀 상생 연대의 기금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키워드는 사회적 연대인 것 같아요. 사회적 연대는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무엇보다 요구되는 거는 사회적 연대일 텐데 사실 이 가치는 굉장히 훼손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도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이런 정도의 회의감이 요즘 많이 듭니다. 신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세 가지의 과제라고 하든 과거의 새로운 위험이 아닌 것들과 새로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너무 안일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근데 실제 국회나 정당에서는 이조차도 논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관련해서도 저희는 선택적 방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업적 시설에 대해서는 제어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 사회적 집회 등등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 중심으로 한 통제라든가 손실 보상에서 굉장히 미미한 것, 확대 재정에 대해 소극적인 재정 정책도 있고요. 빚을 갚더라고요. 시민들에게 돈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 채무를 줄이게 또 빚을 갚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시절보다 앞서도 신광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노인 돌봄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고 확대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왜 공공의료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서도 정치권에서 외면받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취약 노동 노인층께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지금 돌아가고 계신데 병상이 없어서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현상인데 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이나 현실에서는 그다지 해결되고 있지도 않다. 시민사회운동이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위험에 그 세 가지 과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 과제라는 것도 온전하게 있을 수 있고요.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위험이라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과제가 과거에는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 중심의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문제, 사회안전망, 자산불평등, 격차 문제, 노동, 젠더, 소수자 인권, 동물권, 기후환경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의제별 이 각각의 사안들이 매우 강론적입니다. 전문적이고 그래서 시민사회를 과거에 반부패, 정치개혁의 한 길로 이런 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민사회의 현실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다 공감하시듯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이 백신을 쌓아두고 있어도 지금 오미크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남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랬나요? 백신이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한 국가에서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절대 종식되지 않는다. 근데 저희는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글로벌 과제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앞서 세 분의 발제를 관통하는 저희 문제의식인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거를 정치적 해결하게끔 압박하는 동력을 조직해낼 수 있을까.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참여연대 경우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중인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과제 중에는 연동형 비례제에 총 집중을 했습니다. 2020 총선 전까지 매우 집중을 했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과제는 60%에 육박할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5년 지금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검찰에 대한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는 문제냐 아니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문제냐 이걸로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올드하다. 빗바른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고요. 과거에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모두 검찰에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사사건건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위성정당
박건희 전 의원으로서 가장 큰 아픔, 상처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지금 양당 체제는 매우 공고해지고 있는데 뭐 이 말씀 모두 공의 모두 동의하실 거니까요. 근데 이 양당이 그런 지금 각각의 적대적 공존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체제를 절대 깨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들이 이 선거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건 기대도 없지만 이들 손이 아닌 데에서는 법 개정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개헌도 멀고요.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 요구할 때도 사실 시민사회 운동에서 크게 힘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이제 정의당 포함해서 소수 원내 정당들과 몇몇 시민단체 중심으로 집중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그 위성정당 만든 이후로는 아무도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특위가 최근에 꾸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혀 대응을 준비하지 못하고 아마 진보정당 일부에서는 논의를 하고는 있겠지만 가시적인 논의를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 또 한편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문제, 행정 권력, 사법 권력 이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뭐 재정 지출 관련돼서 기재부의 월권부터 해서 권한 남용 다 얘기되지만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권을 행사했을 때 이 역시도 심판대에 오르고 있고요, 재판대에 오르고 있고, 국회 상임위의 사보임을 할 때도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조차도 국회의원이 사법부에 묻고 있습니다. 이 사법의 정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보입니다. 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이거 시민사회나 정치권, 정치사회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신광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서 생태적 전환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회 생태적 복지국가 전환을 이뤄내는 거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너무 난망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복지 경험도 그런데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에 관한 논란도 그렇고요, 국토보유세에 관한 논란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 재정 부담하는 사람과 수혜자가 다르다라고 할 때 잘 수용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역시 부담하는 사람의 불만과 수혜자의 위축 문제. 이런 선별적 복지 체제는 여전히 한국에 그런 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요. 소상공인 문제를 봤을 때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튼 뭐 손실보상 미미한 문제를 넘어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적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서 이제 윤홍신 교수님의 진단에도 나왔는데 많은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해서 혹은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해결하라라고 하는 사회적 전통, 관행, 그렇다 보면 사회적 연대는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글로벌 연대는 그래서 더 어렵겠다는 생각도 한편에 듭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 드리면 안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애써 파이팅 해야 된다고 막 지어 짜내고는 있는데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후쿠시마 2011년도에 발전소의 폭발이 있고 대지진이 있을 때 모두가 핵발전소가 아마 조만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 다시 다 살아나고 있고요. 물론 독일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전을 잘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는 있지만 대체로는 일국적인 핵발전소 정책, 원전 정책, 그리고 핵발전소 가동도 그렇고요, 폐연료봉 문제 이런 거는 국제적 사안이라는 거 모두 공유하고 있지만 에너지 정책, 원자력 산업계는 그냥 일국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국제연대도 제가 말씀드린 기후 문제 중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핵발전소는 온전하게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강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반핵 운동이 있는데 이 역시도 글로벌 연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윤홍주 선생님께서 제가 말씀하셨던 거 제가 취지를 자료집 읽을 때 오늘 말씀하신 걸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선택지를 두셨는데 하나는 기존의 사회보험 급여라든가 급여 대상과 기간이라든가 만약 사회보험 밖에 있는 데서는 실업부조를 어떻게 확대하고 급여를 더 많이 주고 뭐 등등의 그런 보완책과 더불어서 지금의 생산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면 그 방법도 있지만 복지를 통해서 생산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근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복지를 통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질문이 그런 겁니다. 복지도 못 바꾸는데 생산체제 바꿀 수 있을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계급연대는 가능하겠냐? 사회적 연대조차도 어려운데 예, 그렇습니다. 신준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2008년도 가뭄병 그 사태 이후에 촛불 집회 이후에 보편 복지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직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 무상급식 문제로 논쟁이 됐을 때 민주당이 앞서 말씀하셨던 산무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정치가 횡행하던 때였습니다. 더 이상의 과거와 같은 권력감시 운동이라든가 애드보코시로서는 정치를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적극적인 시민정치 그 해석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해석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의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그거를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든 아니를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의 결과는 흡수되는 방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산무라고 하는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사실 민노당에서 나왔던 안인데도 민주당이 흡수를 했을 때 민주당은 진보적 의제도 가져가고 심사운동의 유력 활동가들도 대부분 가져가고 유권층도 가져가고 대신 민노당은 다시 분열하고 지금까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느낌은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당시 권위주의 정부의 난맥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진보 블록은 이미 훨씬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낡은 것들의 수명 연장 상태가 아닌가라는 정도의 좌절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급적 이해에 충실한 정당도 아닌 것 같고 절대 아니고 젠더 페미니즘, 기후환경, 새롭게 부상하는 미래 과제 혹은 현재의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전무하고 그런데 왜 진보정당은 가지 않느냐. 그러면 또 왜 제3지대는 여전히 정체불명 상태에 있느냐. 그런데 계급동맹이 진보정치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신준욱 교수님께 던지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워딩을 하셨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특별한 반전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현상은 지속될 거다. 정치적 공백 상태, 대표성이 공백인 상태. 여기에서 진보 혁신의 가능성을 오히려 말씀을 하셔서 그 근거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이 과정 그리고 그 선대위 내에서 오가는 많은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매우 우익적인 발언들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어디에서 우리의 진보 혁신의 그 빈자리는 오히려 우위 포퓰리즘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아마 김호기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피즘이 몇 년 전 선거에 있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류의 선거가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말씀 우려를 하셨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자료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전환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기후 문제, 환경 문제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지적하는데요. 이게 시민 참여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면에서는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일자리 보장 문제는 당연히 보건 의료도 그렇고 주거, 교육 등등에 있어서는 사회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게 전면적인 합의, 시민의 합의 속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각각의 과제를 보면 굉장히 충돌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연 기관차 끝나고 이제 수소차, 전기차로 가자. 이 얘기는 한편에서 오히려 합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냐. 반면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기후 문제를 얘기하는데 주택, 아파트 계속 지어도 돼? 공공임대주택 지금 무주택자 44% 넘는다고 하는데 공급은 사실 총 가구 수를 넘어서서 주택은 존재하는데 무주택자는 44%가 넘는데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계속 얘기합니다. 저 기후 문제랑
이런 아파트 공급 정책이랑 어떻게 병립 가능할 거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이게 하나의 과제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일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동력이라든가 정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그런 형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그래서 더불어서 불평등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 다 관통하는 문제다라는 것도 공이 다 합의되는 것 같습니다. 아픈 분들, 자산가들은 지금 최근 발표가 그렇잖아요. 자산에 있어서는 10%, 상위 10%가 전체 7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서 팬데믹이 벌어지면 이분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 청정한 자연이 둘러싸이는 그런 거처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능력이 좀 있는 국가의 국민의 경우는 백신과 백신 치료제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기후 상태 위기 문제다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추우면 더 뜨뜻하게, 더우면 더 시원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공간과 환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결국은 불평등 문제일 텐데 이런 복지에 대한 반대가 높고 무임승차에 대한 반대가 높고 공정이 내포하고 있는 그 경쟁 논리가 굉장히 팽배한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앞세우는 게 되겠느냐. 네. 그래서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세 분 발제자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자들께서 발제자들께 이제 또 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세 분께 이제 각각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발제자들하고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실패를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 문제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대안들을 좀 더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현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전략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들께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두 번째 토론으로 한겨레 신문 이창곤 기자님께서 역시 15분 이내로 해주시겠습니다. 15분요? 예, 알겠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네, 네, 세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인 것였고 상당히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토론문의 이제 제목을 뭐 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발제자 세 분 각각 이제 나름의 답도 뭐 제시를 했지만은 질문을 많이 안고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질문은 저 같은 언론인이나 아니면 토론자의 몫이죠. 그러니까 발제자께서는 답에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발제자에게 나름의 답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의 현재적 시점이 질문을 집요하게 던져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 환경이 우선 이제 대선 시기고 이 대선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나 또 누구인지 또 그 목소리가 곳곳에 아우성은 있는데 정확하게 겨냥되어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질문이 제대로 없으면 답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대자비를 많이 떠올립니다. 뭐 과거에 지난 어떤
2007년의 시간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새로운 어떤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이제 거의 5년에 이르는 시간 그 정부는 특히 이제 촛불이라는 큰 힘이 만들어준 정부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기대가 컸고 그만큼 또 실망이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제 정치의 실패를 이제 언급하고 계신데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치의 실패라는 어떤 막연하고도 모호한 서사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누구의 정치, 어떤 정치의 실패인가라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촛불이 이렇게 제시한 그러한 나라다운 나라 이것이 지난 어떤 4년 6개월, 5년이라는 시간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은가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도 섬세한 성찰이 필요할 겁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연속 토론회를 쭉 해오다가 총괄적인 토론회를 가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추하는 지난 5년의 어떤 문제점, 물론 실패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 속에서 언급된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정치의 실패와 관련해서 단서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특히 이제 지적을 했는데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어떤 대목.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사정은 물론이고 또 새로운 개청 대표인 경산호에 참여한 비정규직 여성 청년 이네들과 함께 도모한 것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설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설득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타협하는 그런 과정들 우리 충분했던가라는 어떤 반성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반성을 하는 데문이니까 우리가 굳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성하는 데문이니까 거의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정치 계획에 실패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정의당 의원분도 와 계시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어떤 좀 더 다양한 어떤 의제를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그러한 점인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신진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발제에서 언급한 다양한 균열의 축. 가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시민은 다 단일은 똑같은 시민의 하나로 한 덩어리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은 상당히 계층적으로 연령적으로 성별로 다양한 감수성을 가진 너무나 다양하고 칸막이전 시민입니다. 이 시민에 대한 상당한 어떤 구조적 문해력을 신진욱 교수님이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더 깊은 구조적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학자가 될 몫이고 지식인이 해야 될 몫이고 언론이 해야 될 몫인데 이러한 다양한 어떤 칸막이진 시민들의 다양한 균열의 축에 정치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과 지식인들이 제대로 그 균열의 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수렴해야 되는지 보다 더 하나의 진영이 아니라 더 큰 정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은 정치개혁이 요체일 텐데 그러면 어떤 정치개혁이 하는가 그 정치개혁 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질문과 그리고 그러니까 답이 또한 없습니다. 또 하나의 언급한 대목은 폭넓은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워딩을 했습니다. 인사의 실패입니다. 인사의 실패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죠. 제도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제도를 만든다는 표현이 아까 발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반추해 보면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그러나 충분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필요하고요. 정치의 실패라고 뭉텅그레 얘기를 하면 사실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정책의 실패입니다. 부동산 정책, 뭉텅그레 얘기하지만은 부동산 정책의 결정 과정과 그 일련의 그 숱한 궤적들에서 어떤 것이 놓쳐졌고 어떤 것이 또 수용되지 못했고 어떤 것이 지체됐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의 실패를 얘기할 때 우리 신강영 교수님께서 일본의 그 사항을 상당히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늦어진 복지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그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 실패의 사례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후과,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고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 저출산 정책입니다. 저출산율로 봤을 때는 1980년대에 저출산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한참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시작이 너무나 많이 늦었습니다. 시작이 너무나 많이 늦었기에 이제는 가래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늦어진 정책 실패가 어떻게 한 사회를 너무나 큰 질곡으로 빠뜨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에 그런 사례 너무나 많은데 지난 5년을 그냥 정책의 실패라고 반주할 게 아니라 또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 때 이런 관점에서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늦어졌고 그 늦어진 결과는 무엇고 그것이 다시 또 단추를 바로잡을 게 끼워서 단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대목인데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자기 반성에서 짚어본 몇 가지만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언급되지 않는 또 오래된 묵은 난제들이 너무나 많죠. 양극화 문제, 금방 언급했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래서 이 속도, 정책의 속도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지금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정책의 속도와 또 정치의 실패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히 짚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신 교수님께서 발제에서 세 가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에 복지국가의 진전을 꾀했고 오늘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맞이하는 이 세 가지 복합 위험 중에서 특히 생태 위기는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의 이중의 위기를 뜻합니다. 이 생태 위기는 한반도에 들고 있는데 지구적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차원에서도 시급합니다. 이 생태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1998년 외환위기를 떠올립니다. 우리 역사에서 두 가지 큰 변곡점에서 외환위기와 오늘날 코로나 위기가 있는데 코로나 위기의 근원은 생태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봐져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코로나 위기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는 큰 변곡점입니다. 이 두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노출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정책의 흠결 리차드 티트버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사회정책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회정책학자는 사회정책학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10가지 명제를 제시하는데 그중에 여러 명제 중에서
특히 사회 정책의 작동되지 않는 것은 그 제도 자체의 흠결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어떤 말을 했는데, 우리 정책을 실패라고는 뭉뚱그려 말 속에서 실제로 그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 왜 민주정부, 개혁정부는 끊임없이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가라는 걸 했을 때, 그것은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문제가 있고, 지평의 문제가 있고, 가버넌스의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테지만은 실제로 그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 흠결을 내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성찰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발제자 세 분에게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도 여기서 끝내는 안 되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세 분 다 던지고 있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민들이 사실을, 상황을 이해하는 거는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시민들은 팩트로 이해를 하기보다도 스토리로 이해를 합니다. 담론으로 이해를 하고 메시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그런 어떤 스토리로 사유를 하기 때문에 스토리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어떤 서사 방식에도 많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질문자로서 중요한 어떤 질문을 각각 세 분이 사실은 던지고 있습니다. 신강연 교수님은 우리가 깊이 덜 고민하고 있는 생태적 균형을 얘기를 했고, 저도 이 부분에 서 상당히 천착하고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나라의 어떤 복지국가 비전, 생태위기 시대의 복지국가 비전, 또 복지국가 비전의 재구조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생태적 균형을 강조했는데, 생태적 균형을 강조하기 했는데 이것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 정치 전략, 옆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더 듣고 싶고요. 윤홍식 교수님, 복지를 통해 생산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사회의 하드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여러 정책 중에서 사회 정책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복지 지출로도 확인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진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든가 상병수당이라든가 도입이라든가 부양의무자 폐지라든가 사회정책 측면에서 진전은 있습니다. 이런 진전 또한 소중하고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을 바꿀 수 없을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만 그치지 말고, 우리 윤홍식 교수님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라 분명히 답을 제시해 주실 거로 보이고, 교수님의 어떤 생각의 단초를 더 듣고 싶고요. 특히 기본소득과의 동행 전략을 얘기했는데,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어떤 추가 어떤 설명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준익 교수님 참 많은 중요한 질문들 던집니다. 특히 진보의 혁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데, 궁금증은 오늘에서 진보는 누구인가? 라는 상당히 어렵고도 궁극의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겨레신문 기자로서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 이런 기획을 하고 책을 펴낸 적도 있는데, 진보, 네, 오늘의 진보는 주시죠.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 신진혁 교수님의 어떤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발제자들이 정치 실패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창곤 기자님께서는 정치 실패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실패도 좀 심각하게 분석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정책 자체도 좀 새롭고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세 분께 아까
박정은 처장님과 비슷하게 구체적인 실현 전략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홍식 교수님에 대해서는 그 기본소득 방안과 복지국가 방안을 어정쩡하게 그냥 타협시키지 말자,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하자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진보의 혁신을 어떻게 이룰 건가.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민사회 운동과 진보 정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의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토론자이신 장혜영 의원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진보 정치 운동에 대해서 거는 사회적 기대는 의석수하고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의석수가 작더라도 큰 기대를 받고 계시니까 기죽지 말고 잘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은 15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진보 정치에 거는 사회적 기대가 저는 뭐 의석수에 조금은 비례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하는데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 맨 앞에 서서 뚫어내는 촉매가 될 수 있기를 진보 정치에 많이 바라는 분들께서 오늘 모여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이제 쭉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한 가지 진보의 요건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예산이랑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앞선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말할 시간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반 농담처럼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5년 전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서서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들, 진단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미시사적인 방식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윤홍식 교수님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실망을 반복하면서도 또 기대를 품는 이 시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 광장에 이제 매주 주말마다 나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정치를 통해서 풀리지 않았었던 경제사회적인 과제들을 차치하더라도 저는 그 광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그 반대되는 어떤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이제 진보 정치 세력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그 광장이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광장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서 사실 볼만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집회가 끝난 이후에 끝없이 이어지는 시민들의 발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발언은 이겁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이런 반복되는 촛불 시위에 계속 나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말에는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을 탄핵을 외치고 최순실 씨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 같지만, 주말이 끝나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집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우리 아내 박근혜, 내 곁에 최순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었고, 그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전 87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87년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이제 내던졌던 이제 그 당시의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주축으로 한 게 모든 그 당시의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쓰러뜨리고 난 아주 거대한,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어떤 무언가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거대한
억압들에 연결되어 있는 촘촘한 억압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와 같은 잣대를 혹은 그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종류의 반성과 성찰과 더 나아질 것을 요청하는 잣대를 나 자신에게 들이대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들이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는 사실 그 촛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여고생의 질문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훨씬 더 용기를 내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담화를 듣지 않았었더라면 전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앉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가장 스스로 느꼈었던 어떤 그런 부끄러움, 제 안에 박근혜, 제 안에 최순실에 가까운 문제는, 장애를 가진 저의 동생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의 15년, 16년을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변화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 어떤 한 시민 개개인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장애를 둔 가족들이,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부모들이나 혹은 가족들이 그들을 시설에 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선뜻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더 중요한 경제사회적인 과제들, 개혁 과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계급 정치와 정체성 정치를 대립시키는 관점에 대해서 매우 게으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계급 정치가 정체성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계급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녹아있는가를 성찰한다면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굉장히 대립되는 것처럼 정체성 정치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급 정치를 부정한다거나 그것을 깨거나 이렇게 뭔가 상호 잘 섞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저는 거의 굉장히 관념적이고 게으르고 좀 사랑이 부족한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정치적 감정이라고 하는 누스바움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이겁니다. 왜 정치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부제인데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정리하는 답은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도 좋습니다. 연인에 대한 것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 정당에 대한 것도 좋고, 시민사회 혹은 신에 대한 사랑도 좋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더 나아지고 싶잖아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무언가 더 나은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고, 저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능력, 그런 마음, 내지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구조적인 장치들, 이런 것이 너무 적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사회적인 사랑이 바로 연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생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토론회 자리에 어떤 이런 스피커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앞선 세 분의 발제자분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존경하는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진단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지 않기가 힘든 얘기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 세 가지 위험들, 그리고 불평등, 성공이 곧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여자 중학생들이 모여있는 이제 소년원에 갔었는데요. 어떤 그런 뭔가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함께 프로그램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요. 제가 토론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가 제가 궁금한데요. 왜 가난은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불평등 혹은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솔직히 절망은 너무 사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능한 내가 아끼고 함께 사랑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길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넷플릭스에서의 대한민국의 대단한 성공과 감수성적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넷플릭스를 발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식, 주어져 있는 형식 안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한 인류학적인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관객들에게 공통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테이스트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그걸 갈아 넣으면서 무언가 팔릴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저는 우리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는 저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는 복지를 통한 성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뒤집는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혁신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실패를 해서는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 가장 꿈의 직장이 바로 공무원, 그런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곳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혁신에 뛰어들어서 실패해도 그 다음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6글자에 담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 안에 담겨있는 요소들이 좀 너무 대충대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리아나 마츠카토의 테드에서 봤었던 재미있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싱글 파더가 있고 이 싱글 파더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으면 이 베이비시터의 노동은 GDP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싱글 파더가 이 베이비시터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노동은 GDP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GDP 담론, 성장의 담론, 저는 국회에서 성장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성장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주의자라면 여성들이 동등한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 민주국가, 선진국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절망감들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매우 솔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본회의장 연단에 섰을 때 5분 발언 비슷한 걸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를 우리의 민주주의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의 의미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돌파구를 찾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호소를 사실 드렸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앞서서 토론자님들께서도 이제 역설을 강력하게 해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모두가 똑같은 것을 해야 이 문제들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정치의 새로운 형식을 발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경쟁 상대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정의당의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한정되어 있는 시공간을 두고 그것을 점유하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심상정 후보님이 훌륭한 연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도달해내는 그 루트를 뚫을 수가 없다면 저희는 아마도 정치를 바꿔내기 위한 충분한 시민적인 동력을 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어떤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이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그 감수성과 그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정당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의 효능감이 작용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의정보고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받았었던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왜 지지하는지를 써줬던 거였는데요.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저기 있어서 지지하는 거라는 거였습니다.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여의도 정치에 앉아있는 그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문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제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저기 있네, 나 같다. 그래서 당신을 지지한다. 당신은 나의 감정과 기분과 나의 고통과 이것을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공감의 단계를 너무 쉽게 건너뛰어서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다고 그런 정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서는 조금은 기대치를 낮춰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구경꾼이 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리에서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레타 툰베리가 그 멋진 회의를 한마디로 블라블라블라였다고 줄이는 것은 결국은 주체가 되지 않고 객체가 되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다면 진보 정치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